한국이 미국을 꺾고 세계 1위 무기 수출국이 된다. 영국 로이터 통신의 폭탄 발표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29일 현지 시간 로이터는 폴란드와의 계약에 관여한 회사 경영진과 정부 관료 등 13명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가 된다며 한국이 세계 최초로 미국마저 뛰어넘어 세계 1위로 등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시장 규모는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평화로운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미국을 필두로 극도의 이기주의가 그대로 반영된 보호무역이 시작된 가운데 우크라-러시아 전쟁이 초장기와 국면에 접어드는 등 현재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버린 전 세계 상황. 이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서둘러 국방비를 대폭 늘리며 최첨단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어 앞으로 몇 년 후에 세계 방산시장 규모가 현재 3천조보다 무려 1,000조 원 이상 더 늘어나 4천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모두 합친 삼성과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AMD, 인텔, TSMC 등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회사의 매출액을 전부 더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700조가 안 됩니다. 즉, 방산 시장 규모가 반도체보다 무려 6배 가까이 크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관심을 받으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2차전지 시장 규모도 2035년에 8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방산시장 규모는 반도체와 2차전지 시장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훨씬 크다는 소리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방산시장에서 한국이 곧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하여 수십 년간 세계 1위를 지켜오던 미국마저 꺾어버리고 압도적인 1위로 등극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가별 무기 수출 순위를 보시면 미국이 40%로 압도적인 1위, 2위가 러시아로 16%입니다. 이어서 3위가 프랑스 11%, 중국 5%, 독일과 이탈리아가 4%씩, 영국 3%, 스페인 2.6%에 이어 한국이 2.4%로 9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10위는커녕 100위 안에 들까 말까 했던 한국이 몇 년 만에 세계 9위로 등극하며 무기 초강대국인 이스라엘마저 제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한 번에 세계 2위로 곧 등극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러시아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던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무기가 가성비가 좋다며 무자비하게 사들이던 동남아 국가들까지 신기하게도 모두 한 번에 러시아산 무기에서 한국산 무기로 갈아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같은 타이밍에 일제히 이제 러시아산 무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대신 한국산 무기로 모두 교체한다. 라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무기 수출 세계 2위였던 러시아를 한 번에 흡수해버리고 단숨에 세계 2위에 오른다는 한국. 러시아가 한국의 유일한 돈줄이 끊기자 한국의 보복을 예고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우크라에 무기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전쟁을 종료하는 유일한 열쇠라고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밀리고 있었던 우크라군이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군을 완전히 밀어내며 대반전을 이뤄내자 다급해진 푸틴은 북한에 러시아산 무기를 대규모 공급해 한국을 위협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푸틴이 한국을 잘 못 건드렸습니다.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적인 상황인데 최근 하나가 공개한 최첨단 무기들을 본 무기 전문가들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 전 세계 방산시장 50% 이상을 싹쓸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최근 세계 3대 조선사이자 잠수함 시장 압도적인 1위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데 성공하며 6해공을 아우르는 유일의 종합 방산 업체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최근 누리호를 2차례나 성공시키며 우주 7대 강국 반열에 오른 한국. 하나가 이 누리호 기술까지 이전받게 된 후 전 세계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소 파괴적인 기술을 개발할 생각도 있다. 라고 말이죠. 다른 나라 무기회사들이 이제야 인공지능을 무기에 도입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하나는 이미 인공지능, 로봇, 레이저 등 미래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무기 개발을 완료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무인화, 자율주행 등 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한 개의 레이더로 전방위 다수 표적에 대해 탐지, 추적 피하 식별 미사일 유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 3차원 위상배열 다기능 레이더,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드론 탐지, 무력화 시스템 등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의 무기는 바로 첨검입니다. 올해부터 대규모 생산이 시작됐는데요. 하나와 LI 진엑스원, 풍산 등이 공동 개발한 첨검은 하늘의 검이라는 뜻으로 영문으로는 탱크 저격수, 탱 스나이퍼즈를 줄여 테이퍼즈라고 불립니다. 탱크가 아무리 강력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첨검에는 무조건 뚫립니다. 게다가 첨검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 모드 탐색기가 탑재됐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탐지 성능을 보유했습니다. 표적을 지정하고 발사하면 목표까지 자동으로 가서 타격하는 유도 능력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첨검 하나만으로 향후 10년 동안 2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첨단 무기에 놀란 캐나다는 심지어 눈으로 보지도 않고 하나와 60조 원짜리 계약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추진하는 CPSP는 노후 잠수함을 대체할 신형 잠수함을 구매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앞서 캐나다 의회에선 급변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신형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관련 프로젝트가 신설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 사업을 통해 8터부터 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600억 캐나다 달러, 약 60조 원에 달합니다. 캐나다는 처음에 한국의 하나와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이렇게 두 개를 유력 후보로 생각하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처음부터 고민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죠. 가격도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비싼데다가 사후관리 서비스도 좋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캐나다 연방조달청이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은 한국의 한화 오포조선소와 해군 잠수합사령부를 찾아 현장을 둘러봤고 다음 4일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찾아 잠수함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무기 전문가는 방산 수출이라는 게 기술이나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수요국과의 관계, 수요국이 처한 외교, 안보적 상황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전했는데요. 최근 하나가 사회이사로 영입한 인물이 바로 조지 프레스콧 부시. 우리가 아는 미국 부시 대통령 가문의 그 부시입니다. 김승현 하나 회장이 한미교류협회 초대 회장을 맡은 뒤부터 하나 가문과 부시 가문은 집안끼리 교류할 정도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지 P. 부시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면서 10년간 미 해군에 복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하나는 일본과 달리 잠수함 퀄리티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 특히 북미에서 초대형 수주를 싹쓸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갖춘 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P. 부시가 미국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적이 있다는 건데요. 현재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국방수장 레인 에어 국방참모총장도 비슷한 시기 아프간에서 복무했었습니다. 특히 에어 장군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아닌 사람 최초로 유엔사 부사령관에 올라 한국에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명예평택 시민으로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도 선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는 최근 미국에서도 로비 자금을 폭발적으로 늘리며 미국 정치인들을 정치적 성향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그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데니 오브라이언 폭스코퍼레이션 수석부사장을 영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은 2003터부터 2006년 당시 바이든 상원의원의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2008년에는 부동령으로 출마한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해 정치이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최근에는 폭스사 부사장 겸 정부 관계 책임자로서 이 회사의 입법, 규제 및 전략 정책 문제를 주도했습니다. 하나가 친바이든계 인사만 영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주 하나의 사회이사로 선임된 에드윈 퓰러 미국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센터 회장은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과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퓰러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책 멘토로 불렸습니다. 여기에 최근 공화당 잠룡으로 불리는 조지 부시의 조카까지 한화 사회이사로 영입하면서 하나는 미국 정치권마저 주무르며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즉각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았던 미국의 수십조 규모 군함 정비 사업을 하나가 최초로 따내는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 단연코 군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무기창고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지난 6일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조만간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군사평론가 중에 한 명인 중국해군군사학수련구소의 리걸은 한국의 무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을 보면 해당 무기의 생산 기술을 상대국에 전수해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상대에게 파는 것인데요. 그 다음으로 A-매스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이유가 해당 무기를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부가적으로 생산 라인까지 현지에 제공해줍니다. 키르키예, 터키를 포함 외국의 생산 라인들이 한국보다는 못하니까요. 이런 이유로 최근 한국이 무기 판매에서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을 앞지르는 것입니다. 이러자 현재 무기 수출국 4위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작년 초만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았던 중국 언론들이 요즘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이와 관련한 소식들을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망영 뉴스는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한국의 방산사업 세계 4위로 도약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내더니 14일 소우 뉴스는 안국이 세계 4위 북위 20국이 내려앉네. 과연 한국은 중국을 추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만 봐도 상당히 쫄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거에는 1년에 고작 한두 번 한국의 무기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던 중국의 CCTV는 최근 9월, 10월 연달아 한국의 무기 수출과 관련해 여러 군사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각종 무기 및 판매 방법에 대해 분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그만큼 중국이 현재 한국에게 바짝 쫓기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중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산 무기의 수출 호조에 대해 눈부신 실적을 거두는 것은 사실이지만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원천 기술이 없이 미국이나 독일, 영국의 기술을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명한 군사평론가 송이창은 지난 11일 방송에서 오히려 한국의 기술 집약과 계승 그리고 집중적인 투자가 무기 판매에 기여를 하고 있다. 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설계사 혹은 장인들, 제조업자나 기업들은 산업화가 진행 발전할 때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신멤버가 계속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투자만 이뤄진다면 폭발적인 증가세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서방과 좀 다른 부분입니다. 한국은 설계사나 기업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단결력이 더해지니 돈은 알아서 입금되는 것이고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 예컨대 탱크, 장갑차, 자주포, 함정 등 그들이 만들기만 하면 돈이 됩니다. 돈이 들어오면 칩을 포함해서 또다시 미친 듯이 투자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날 한국의 무기 발전 및 국방공업 생산 라인 체계에 관해 토론을 이어가던 중 앞서 등장한 군사평론가 송이창은 한글의 유인점과 특징성이 한국의 군수산업 기업들의 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라는 기존에 들을 수 없었던 논리를 펼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함축적이잖아요. 우리는 작은 것을 봐도 늘 많은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작은 것을 봐도 그 안에 암시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한자 안에 포함된 것들이 많죠. 한글을 보면 수많은 부분들이 각종 조사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기에 논리와 낭만도 있습니다. 이게 일어와 다른데 일어는 너무 복잡하고 반드시 한자를 이용해 그 깊은 뜻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소리만 내도 뒤쪽에 있는 동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사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수많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게다가 길지도 않아요. 하지만 많은 것들을 말하죠. 이러니 쉽게 이해가 되고 길게 붙여서 말하지 않아도 세밀하죠. 여기에 많은 유연성까지 담겨 있습니다. 한국만의 문화적 독창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가 곧 한국의 문화이니까요. 말할 때 보면 한국어를 들으면 농담이지만 중국의 어느 성의 방언처럼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한글 안에 그들만의 문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CCTV의 군사 관련 프로그램들은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장비 대다수는 외국의 성숙한 기술을 빌려간 것이며 그 예로 T-50고등훈련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설계를 맡았고 엔진 등 핵심 설비도 미국에서 왔으며 K-2육 표전차 변속기는 독일 기술이다. 라고 전하는 등 기술력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한다. 라는 논조를 중심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기 기술의 집대성인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자 지난 10월 12일 이러한 평가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21세기 202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5세대 전투기 KF-21 스텔스 전투기가 2021년 처음으로 시제기가 출고됐습니다. 이는 한국의 군수공업이 한 단계 더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20년 단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전체 항공공업 기술자들과 설계자들이 자체적으로 이 5세대 전투기인 KF-21을 개발했는데 이는 그야말로 한국의 항공공업 산업이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KF-21의 전체 생산 라인을 보면 부품의 조립까지 포함해서요. 레이더까지 한국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는 능동형 정밀접근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이 레이더 기술 역시 한국이 스스로 개발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기술적 도움을 일부 얻긴 했지만 자체적으로 레이더를 연구개발했다는 것은 큰 비약적 발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국의 저런 장점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생각 좀 하자. 한국산 무기가 서방으로 팔려 나간다는 것은 한국 무기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 한국이 말하는 문자라는 것은 줄국어 발음 기호를 한국어로 옮긴 것에 불과해. 한글이 유연성이 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아직도 한자로 쓰나요? 한국이 최근 무섭게 발전하긴 하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접수야. K9의 판매량을 이해하려면 화웨이 핸드폰이 잘 팔리는지 삼성폰이 잘 팔리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 중국의 성급 도시점도 밖에 안 되는데도 선박, 군수, 자동차, 반도체들에서 세계 선두에 있으니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만 하겠어. 마음만이 볼 나라가 아냐. 최첨단 제조나 정보화 쪽에서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나라에서 저런 문기들 만들어 내는 것 보면 배울 점이 분명 있단 말이야.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군수산업처럼 다른 분야들도 모두 잘 돼서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로봇, 가상현실 등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공상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다수의 시청자분은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레이저 무기와 첨단 수색 로봇을 개발했다고 말씀드려도 그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며 웃어넘기고 말 정도이죠. 심지어 이건 군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한국군이 가진 여러 한계를 잘 알고 있는 현장의 군인들일수록 대한민국 군대의 발전에 회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수십 년 된 수통을 쓰는 군대가 무슨 발전이 있냐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럼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방기술의 최일선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자료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에서 결의된 여러 신무기에 대한 정보들을 보다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일반인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찾기도 어렵고 또 찾은 뒤 일일이 따져보기도 어렵습니다. 모누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여러 전략기술과 무기들에 대해 지난 5월 12일 한국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전략기술 수준조사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군이 확보해야 할 여러 전략기술과 개발 수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개한 미래기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꺼리튜브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국방전략기술은 총 10개 분야 30개 기술이 전략기술로 분류됐는데요. 인공지능, 유무인 목합, 양자, 무주, 에너지, 첨단 소재, 사이버 네트워크, 센서 전자전, 추진, WMD 대응 등 10개 분야에서 여러 기술이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AI들 활용한 지능형 전장민식에 대한 연구와 지능형 통합 지휘 결심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미중 지능엄 전장민식은 여러 센서가 취함한 정보를 민공지능이 통합해 자율적으로 전투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에게 간략화된 정보를 넘겨 전장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미에 대한 예시로는 최근 호주 수출이 확정된 에즈-21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사가 개발한 KF 신한 판터가 있습니다. 레드백과 판터 모두 차량의 사방에 카메라를 설치, 조종사가 모든 방향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레드백보다 조금 더 발전된 체계인 판터의 경우 자체 내장된 무인기를 이용해 보다 먼 거리의 물체를 정확히 식별하고 문용요원에게 간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줍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형 통합 지휘 결심은 말 그대로 지휘관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체계입니다.
이는 점차 작전 속도가 빨라지고 복잡해지는, 그러니까 무기의 진화에 따라 숨가쁘게 움직여야 하는 전장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이를 위해 임무의 할당과 판단, 결심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첨단 AI의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미 AI가 완성되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AI 비서가 전장에 배치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체계가 갖춰지더라도 정작 일선에서 쓰이는 통신체계가 구식이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더라도 정보를 받아야 할 일선의 병사들에게 제때 명령이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군은 지휘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유무민 복합체계와 얌자통신체계를 동시에 개발 중입니다. 아직은 까마득해 보이는 미래 기술이지만 일단 완성만 되면 전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기술들인데요. 특히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의 발전에 주목해야 합니다. 양자기술은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첨단 기술인데요. 관측과 동시에 상태가 고정되는 양자의 독특한 특성을 이용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지극히 점삼적인 반응입니다. 양자기술은 전 세계에서 기술 수준이 가장 뛰어난 일부 국가들만 시도할 수 있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면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고 독약이 든 병이 50%의 확률로 깨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설정했을 때 상자 속의 고양미가 죽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양자역학에서는 중첩 상태라고 하는데요. 오로지 상자를 까봐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상자를 까기 전까지는 죽은 고양이와 산 고양이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양자통신은 바로 이 중첩을 미용해 완벽한 통신보만을 유지하는데요. 동일한 양자 마모키를 가진 두 통신체계 사이에 누군가가 해킹을 시도할 때 고양이가 들 어있는 상자를 깐 것처럼 곧바로 정보가 변질되기 때문에 해킹이 곧장 발각되며 정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JI에 오로지 적절한 암호키를 가진 통신기만이 정확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는 것이죠. 양자통신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존 통신과 달리 재밍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전자전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도 통신망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일례로 군사드론이 작전의 중심이 된 미래전에서 양자통신의 기술 수준 및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자폭드론이나 박격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이에 대응해 양측에서는 드론을 잡기 위한 드론건을 운용하는데요. 드론과 사용자 사이의 통신망을 교란해 드론을 탈취하거나 추락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양자통신을 이용할 경우 주파수를 교란하는 방식으로는 드론을 제압할 수 없게 됩니다. 양자통신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자통신을 사용하는 드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총탄이나 미사일로 드론을 타격해야 하는데요. 최소 수백 M 상공에서 움직이는 드론을 전자전이 아닌 무기로 제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므로 양자통신이 적용된 드론의 생존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양자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레이더나 라이다의 활용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양자레이더가 주목할 만한데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행한 미래 전장 양상을 바꾸는 양자기술 10선에 따르면 양자레이더는 양자역학적으로 얽혀있는 광자 쌍중 주신호를 탐지 대상에 송신하고 반사되어 돌아온 주신호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종속신호의 상호 연관도를 측정해 스텔스 표적을 탐지합니다.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간단히 말해 AESA 레이더조차도 탐지하기 어려운 스텔스기의 전자파 흡수도력, 난반사 설계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존하는 모든 스텔스기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를 위해 우리 기술자들은 얽힘광원 생성기술, 광마이크로파 변환기술, 양자 메모리 개발 등을 연구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자 센서를 활용한 양자, 관성항법장치 INS를 이용하면 적의 전자전 세력에 의해 GPS가 재밍되는 상황에서도 모차가 전혀 없는 매우 정밀한 유도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잠수함, 무인잠 수정, 머레 등 GPS 신호를 이용할 수 없는 수중 환경에서 운용하는 무기체계의 양자 관성항법 장치를 탐지해 이치 정확도를 크게 개선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양자기술만 보더라도 우리 연구진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쉽게 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통신체계와 레이더, 항재밍 유도기술이 있더라도 미를 사용할 첨단 무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차세대 보병전투차 사업입니다.
현재 공개된 차세대 보병전투차의 스펙은 전폭 3.5m, 전고 3.6m, 전장 7.7m에 중량 45톤 이하로 현존 국산 잠갑차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한 에즈-21 레드백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레드백이 전폭 3.6m, 전고 3.7m, 전장 7.7m에 전투 중량 42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레드백보다 아주 살짝 작지만 더 두꺼운 잠갑과 강력한 무잠을 두른 것이 차세대 보병전투차라 보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5가지 핵심 기술이 적용됩니다. 첫째는 하이브리드. 구동 모터가 디젤 엔진을 보조하는 병렬형 하이브리드 체계이기 때문에 전기 모터의 특성상 저 RPM에서 높은 토크를 내고 가속과 면비 향상에서 큰 이득이 있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추진을 통해 출력이 향상되어 기동성이 늘어나고 상황에 따라 엔진을 가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음 및 발열 저하로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게다가 레이저 등 많은 전력을 요구하는 무기를 답제하기 좋습니다. 둘째는 유무인 복함 체계인 MUMT의 적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무인전투 체계와 유민전투 체계의 복합문용으로서 차량 상부의 청검 기반 대전차 유도탄과 다목적 정찰 드론을 탐지해 기관포로 제압할 수 없는 8터부터 15km 떨어진 적을 상대로 교전 능력을 확보합니다. 셋째는 AI 기반 표적 탐지 및 대응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전장 환경 인식을 AI를 통해 극대화, 간략화의 전장의 병사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네트워크 기반 동합전장 플랫폼입니다. 전장에 퍼져있는 각 차량이 서로 습득한 정보를 공유하고 중고도 무인기 등을 동한 네트워크 확장으로 첨단 무기 체계를 하나의 시스템 아래 동합하고 전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육해공 모든 군종과 장비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모자이크전이라고 부르는 전투 수행 방식인데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위성, 무인기, 데이터링크 등 여러 체계가 복합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병전투차의 무장과 방어 능력인데요. 모든 면에서 레드백의 상위호환으로 개발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드백에 적용된 기술을 응용해 보다 진보된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스라엘제 아이언 비전이 구현하는 360도 상황인식 및 영상합성을 국산화하고 능동방호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운영해 대전차 유도 미사일, RPG, 철갑탄 등을 요격하는 하드킬 체계를 구축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차 지뢰를 밤호하기 위해 STANH-LV 4터부터 6에 상응하는 아주 강력한 지뢰 방호 능력을 확보합니다. 45톤에 달하는 고중량에 걸맞는 강력한 장갑까지 고려하면 다이 경전차라 물러도 손색이 없을 방어력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기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레드백에도 적용된 고무 궤도를 사용해 차량의 무게를 줄이면서도 저소음, 저진동인 상태로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고 능동형 유기압 편수잠치, ISU, 덕내 최대 시속 70km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장은 더 강력합니다. 한국형 36돌격 장갑차 KAAV2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40mm CTA4를 탐지해 기존 40mm 기관포보다 더 많은 탄약을 탑재할 수 있으며 잠전 및 추출에 관련된 부품이 감소해 신뢰성 및 정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포 자체의 위력은 오히려 매우 증가했는데요. 특유의 포탄 구조 덕에 포구 에너지가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구조 덕에 포탑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 무인 포탑으로 운용하기 좋으며 직관적이고 단순한 구조로 장전 시간을 줄여 발사 속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언급드린 청검 기반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탑재, 무인 드론으로 적을 탐지한 후 8km 이상의 장거리에서 비가시선 NLOS, 그러니까 시야 너머에 있는 적을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궁극의 보병전투차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 군은 전장 환경의 인식부터 지휘, 탐지 및 추적, 전투체계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쉼없이 발전하는 국군의 모습이 참 믿음직한데요. 앞으로 더 좋은 무기와 체계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보통 잘 사는 국가 순위를 정할 때 국내 총생산 GDP를 이용합니다.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수출, 수입, 소비 등 1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전부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이를 전체 국민으로 나누어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구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척도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인공 싱가포르 공화국은 2023년 IMF 기준 세계에서 5번째로 1인당 GDP가 높은 부유한 국가입니다. 총 546만 명의 인구로 1인당 명목 GDP가 무려 91,100달러로 33위 한국보다 약 3배 높죠.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붙은 아주 작은 도시국가지만 국토면적 647km 이나 인구수 546만 명로 싱가포르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지정학적 장점 덕분에 중개무역 중심지로 성장해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부유했는데 1960년 이미 일본에 버금가는 경제 수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독립 이후로는 무역도시의 입지를 살려 임가공, 선박 정비에서 출발해 21세기 전후로 금융허브로 성장했고 관광산업을 성공시키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 1위 카타르로 잘 사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국가에서 한국화를 위한 본격 신호탄이 쏘아졌습니다. 국민들이 잘 산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가난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 먹던 음식은 잘 살게 되면 점차 무엇을 먹느냐로 선택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는 미식천국입니다. 왜냐면 싱가포르는 부자들에게 천국이기 때문이죠. 보통 부자들이 자신의 돈을 맡길 때 4가지 리스크가 없는 자산 안전지대를 선호합니다. 첫째,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에 따라 자산이 묶일 우려가 없어야 하고 둘째, 일본처럼 자연재해의 위험이 없어야 하죠. 셋째,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하고 넷째, 고객 비밀 정보의 누출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호들이 돈을 싸들고 싱가포르로 몰려들고 있어 길거리에 다니는 10명 중 2명은 금융자산 15억 이상의 백만장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부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인데 이는 동시에 전 세계 모든 음식 문화가 싱가포르에 모여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맞벌이 및 고소득으로 발달한 외식 소비 시장이 있어 맛의 잔치가 펼쳐질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췄으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진출한 싱가포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느 업종이든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런데 최근 싱가포르 외식 시장을 한식이 꿀꺽해버렸습니다.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지난 8월 19일 한국 음식점 열풍을 단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부가 운영하는 소규모 음식점이 생겨났고 다음에는 한국식 치킨 전문점, 그 다음에는 빙수와 한국식 바베큐 사업, 그 다음에는 고급 한식 레스토랑이 들어섰다. 올해에만 최소 10개의 한국 음식점이 개업했으며 연말까지 2곳 이상이 문을 열 예정이다. 한국 음식 사업에는 개인 차원에서는 물론 대만 음식 기업까지 나서고 있다. 그간 K푸드가 인도네시아나 북미, 남미 등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종종 기사를 통해 접하기는 했지만 싱가포르에 대한 소식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 음식점 개업에 나선 것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사업가는 물론 여러 국가의 음식 습류 명문 기업이 뛰어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우육탕면과 비율 버블티 브 브랜드를 소유한 2023년 올해에만 88포차 브랜드로 4개의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3월에는 홀란드 마을 할런드 빌리지에, 6월에는 코번에, 7월에는 덕스턴 힐에, 그리고 9월에는 부기스 정선, 버지스 정션의 60석 규모의 새로운 레스토랑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죠. 메뉴는 당연히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 찌개, 짬뽕, 매운 해산물 라면 등등 지극히 한국적인 메뉴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국 BBQ 레스토랑 체인 설해를 운영하는 성공홀딩스의 행보도 적극적입니다. 성공홀딩스는 6월 노어스포인트 시티의 6번째 분점을 냈고 앞서 4월엔 새로운 브랜드 불고기 쇼를 만들어 4월과 5월 부기스 정션과 우드리몰에서 영업을 시작했죠. 올해 들어서도 최소 10개 한국 음식 전문 레스토랑이 개업했으며 연말까지 2곳 이상이 새로 영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알려진 것만 10곳이고 여기에 싱가포르 현지인과 한인까지 계산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질 겁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어떻게 한식이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름 아닌 새로움 덕분입니다.
가령 한국에서는 삼겹살집에 가면 손님이 직접 기호에 맞게 고기를 구워야 합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직접 고기를 굽는다는 것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이는 이미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식문화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새롭다고 해서 인기를 끄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익숙한 새로움이어야 인기를 끌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한류 콘텐츠의 역할이 상당했죠. 왜냐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라면 을의 삼겹살의 소주 또는 포차 등이 등장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에는 없는 이러한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은 잠재 고객은 엄청났을 겁니다. 푸드 팰리스 그룹이 88포차를 출시하게 된 것도 한국 드라마 등에서 영감을 얻은 점이 컸죠.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한식의 인기가 꽃을 피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운영 주체가 확대될 것이고 메뉴 또한 굉장히 다양해질 겁니다. 일례로 현재 싱가포르에는 한국인들에게 상당히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닭도리탕까지 진출한 상황. 어쨌든 한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한식의 인기가 유지된다면 아마 미식의 나라 싱가포르에서 한식은 일식이나 이탈리안 음식에 버금가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미래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한식의 인기는 단순히 레스토랑에 멈추지 않습니다. 음식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식당뿐 아니라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쉽게 접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은 우리나라 편의점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편의점 최초로 싱가포르에 진출한 브랜드 이마어트24는 싱가포르의 K푸드 바람을 일으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류를 소개하는 소규모 문화센터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3일 주롱포인트의 1호점을 하루 뒤 24일에 넥스몰점에 2호점을 오픈한 이래로 1호점에만 현재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찾는다고 하죠. 이들 대부분은 싱가포르 현지인들로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이고 떡볶이를 사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올 9월 3호점이 예정되어 있고 올해 말까지 10호점을 목표로 세운 이유는 첫 진출 후 운영 실적이 예상 수치를 월등히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구체적인 매출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개점 당시 잡은 목표 매출액의 2배 이상 실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실적이 높았죠. 이마트24는 싱가포르 현지 식음료, F&B, 기업 회의 승과 이마트24 싱가포르 PTA를 설립, 편의점을 아예 K푸드 특화 F&B 매장으로 꾸린 것이 통했다는 평가. 인구는 적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 외식 산업이 동남아 어느 국가보다 발달했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이러한 인기 요인으로는 진짜 한국의 맛을 선보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끓인 라면의 맛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내장에 기계를 설치했고 내장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떡볶이의 떡과 양념은 모두 한국에서 직접 조달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대부분 식재료를 현지에서 조달하되 한국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맛을 최대한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과자, 음료 등 상품도 판매하지만 싱가포르에서의 핵심 품목은 간편 먹거리로 매장 전체 매출의 57%가 K푸드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류의 인기도, 한식의 인기도 좋지만 이를 이용해 퀄리티 낮은 한식당, 한식이 만들어져 기껏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식진 흥원은 해외 한식당 협의체 역할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식당 운영의 내실 다지기를 위한 다양한 운영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식의 나라 싱가포르에서 부는 한식 열풍. 이것이 단순한 열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최고의 음식으로 자리 잡는 것도 불가능한 상상은 아닐 겁니다. 문화란 자연스럽게 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장 한류, 한식이 유행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욱 조심하고 이미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